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송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해 이른바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이준석 대표와 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 계속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루 종일 확성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맞불로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또 지금 시위가 보복 시위라고 하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게 국민의 권리다 해서 어쩔 수 없다 하긴 했는데 아마 본인도 좀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헌법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네. 분명히 보장돼 있어요. 네.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다든지 하면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걸 법적인 거와 정치적인 걸 좀 구별을 좀 해야 된다고 좀 봐요. 네. 이거는 아주 이제 법적인 걸 넘어서서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강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일종의 요새 많이 얘기하는 그 팬덤 정치화돼 있는 거죠. 시도. 네. 그러니까 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네. 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들을 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나의 권리를 위해서 남이 고통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그렇죠. 그 기본적인 걸 또 나름대로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나의 권리 때문에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어떤 때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도시 네. 한복판에서 하면서 많이 깽거리도 치고. 근데 그 외국인들한테 한번 좀 물어봤더니 그걸 네.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런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권 보장 말고도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은 크게 소리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나름대로 시위하는 광경을 많이 보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보복 시위를 해가지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이른바 이제 대깨문 네. 대문이라는 그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서 네. 시위를 벌이는데 문제는 그 안에 어린아이도 있고 수험생도 그쵸. 있고 네. 많은데 이런 분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네.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보통 깨어있는 시민을 그렇게 강조했었던 네. 진보 세력인데 깨시민은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절제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가 넘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어.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네네. 상황이니까 좀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각자 진영의 이제 피해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정치 최근에 그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영어로 얘기 좀 죄송한데 영어로 3P 정치에 매몰돼 있어요. 아, 3P. 네. 이 첫 번째 P가 폴러라이제이션이라지 약간 어. 극단이에요. 네, 네, 네. 네. 지금 진보 보수 이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다가 끼친 가장 큰 저는 해악이라고 네. 봐요. 진영의 논리에서 네, 이념에 그렇죠. 따라서 팬덤에 의해서 다 나눠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합리적인 타협도 없고. 없어졌어요. 그 두 번째가 포퓰리즘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을 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나라들은 작년서부터 긴축 재정으로 가다가 인플레이션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재정 그렇죠. 확대를 하다가 인플레를 맞으니까 아마도 한국이 제일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네. 내용도 보더라도 아마도 물가 5%를 견제가 것 쉽지 같다. 않을 것이다라는 아,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그 포퓰리즘 보면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문제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힘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 네. 그 파워 베이스드란 말을 네. 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설득도 하고 어떤 네. 때는 협치도 해야 되는데 이 3P에 매몰돼 가지고 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네. 네.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권은 교체됐는데 네. 정치는 전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대로죠. 이런 우리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네.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정치의 몰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정치를 정상화시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네. 때 양극단으로 가 있는 이 정치를 이거는 결국은 정치 리더십의 네. 문제예요. 네. 정치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우리 국가가 지금 최고의 위기에 네. 오히려 아마 IMF나 우리가 있던 2009년도 금융위기에 네. 못지않게 굉장히 큰 지금 경제 침체를 그렇죠.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네. 정치가 이제 빨리 정상화되는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통만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뭐라도 하라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 전에 MB 사저합의나 박근혜 대통령 그렇습니다. 문제에서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양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사과나 좀 미안함의 뜻을 표하고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말자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건 또 쏙 빼버리고 자기들 고통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참. 이제 민심은요 네. 정확하고 네. 민심은 나름대로 아주 매서워요. 네. 그래서 5년 만에 정권 뺏긴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항상 강조를 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가 4번 있었지만 네. 다 10년 주기로 있었지 네. 않습니까? 물론 이제 2017년에는 이제 9년 만에 정권이 뺏겼는데요. 왜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지만은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하고 아. 그리고 뻔뻔하고 네. 그 교만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이란 말, 내로남불이란 말 아마도 문재인 정권 5년 내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문재인 정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네. 그런 것도 좀 조심했으면 아. 좋겠어요. 맞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선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제가 이런 말을 쓰면 좀 굉장히 좀 그 신뢰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한국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은 저는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과거에 자기가 야당했을 그렇죠. 때, 네. 여당했을 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선천성 상생 결핍증 환자들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상생을 모르는 거예요. 결핍증 네. 환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를 정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는데 뭐 과거도 보수든 진보든 네. 정치라는 거는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 네. 있는데 그래서 공자께서도 정치 우리가 정치할 때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자꾸만 정치 생각하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거는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어로 하면 rightness라는 거를 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뺏기고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다고 한다면 2002년도에 그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 네. 같은 경우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노는 패족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친노가 잘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네. 과감하게 반성을 했는데 음. 그래서 2007년도 정권 뺏기고 2008년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진보가 승리하는 네. 나름대로의 기반을 말했는데 네. 저는 5년 동안 정치하면서 정권을 뺏긴 세력들이 나는 친문은 패족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당권 잡겠다고 아니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졌지만 잘 네. 싸웠다는 이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서 가져가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지금 그 민주당이 네. 큰 병에 걸려 있구나. 네. 이걸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정치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해야 됩니다. 네. 어느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몰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렇죠. 정치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 걸 좀 지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게 지금 최고의 네, 현안 네. 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는 당시에 이 문재인 정부가 이분을 월북자로 몰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SI 정보가 조금 있었다고는 하나 사실은 아니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북한군이 총구 내밀고 하면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아주 섣부르게 월북자로 몰아가는데 이게 자기들이 이분을 못 구한 거에 대한 면피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근데 이거는 보십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네. 하나 국가의 품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국민이 네. 지금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불태워졌. 네. 국방부가 처음에 발표한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아, 시신은 불태운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국가안보실에서 네. 국가안보 시신 불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정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 이어서 민정수석실이 월북에 중점을 둬서 수사하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은 국가가 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 저 나라는 자기네 국민들이 저렇게 시신이 불태워지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월북한 식으로.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우리가 많은 그 사례를 보잖아요. 네. 국가가 가지 말아라 하는 나라 갔다가 네. 거기서 위험에 처하니까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구출하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특공대원이 죽어요. 사망하는 일까지도 네. 나와요. 그런데도 네. 국가의 존립이유란 거는 국가의 생명과 안위를 그렇죠.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망각했다. 네.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는 그럼 뭐 했느냐라는 잠잤다. 거예요. 네. 자,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고 나서 지금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월북이냐 월북이 아니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요. 네. 더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거를 보고를 받았고 네. 보고를 받은 다음에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거는 그렇죠. 분명히 밝혀야 된다. 네. 그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보실하고 네. 민정수에서 어떤 이유로 네.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을 분명히 또 밝혀야 되고 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대통령 기록물에 지정이 됐기 때는 못 본다고 하지만 네.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국방부가 발표를 할 때 해경의 자료를 가지고서 발표했다. 또 해경은 또 국방부 자료를 갖다 보면 국방부나 해경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피해를 저 사살 당한 우리 국민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를 좀 밝혀보라 이거예요. 네. 그분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월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일들이 벌어졌고 네. 그 어떤 의도냐면 바로 대통령이 유엔 뭐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네. 이 남북 이벤트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 한 분이 이렇게 희생당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의 대통령의 직무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엄청나게 나름대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되고 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의 명예를 분명히 훼손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네. 있는 진실 규명과 네. 그리고 명예 회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잘못되는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밝혀야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렇죠.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윤 대통령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네. 의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된다면 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얘기해서 공개할 수 있는 영역과 네. 그리고 지금 정말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지금 딱 묶여 있는 거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뭐 당시에 네. 국방의 비공개 회의록을 네. 그거는 격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감사원이 네. 감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럼 감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럼 검찰이 그걸 토대로 해서 고등법원장한테 이 영장.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합법적으로 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을 할 수가 수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네. 뭐 대통령이 안 되는 걸 벼랑간 지시하고
그거는 안 맞죠. 본인도 네. 법과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결국은 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이 정권 교체 당하고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는 민주당도 빨리 정상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건 협조권 빨리 협조를 해야 돼요. 네. 윤건영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볼 때는 어저께인가 방송에서 이러더라고요. 회력을 열려면은 거짓말이 누군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본인들이 정말 이게 월북이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당당하다면 먼저 빨리 열람하자 그래야 돼요. 네. 그렇죠. 아 그래야 돼 정상적인 네. 거 아닌가? 그런데 열람은 안 된다? 열라면 안 된다는 그건 거죠. 뭐 말이 맞지가 그러니까요. 않죠. 그러니까 이걸 뭐 색깔론이라고 또 몰아가는데 아니 사실은 이 정부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또는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지 그걸 밝히는 게 뭐가 색깔론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월북몰이한 것도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되죠. 근데 그래서 참- 이제 민주당이 네. 지금 굉장히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 네. 그거를 지금 비상대책이 체제 아닌가요? 네. 그 비상적인 상황은 그렇죠. 비상적으로 일을 대처해야지 네. 비상대책의 역할을 하는데 네. 아니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민생을 먼저 챙겨야지.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네. 서른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 구조가 네. 삐뚤고 잘못돼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네.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참 어둡다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보고가 됐을 때 서면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대면 보고는 안 됐고 그럼 대통령이 뭐 했냐더니 자고 있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유엔 연설이 자기 연설이 녹화돼서 나가는데 자고 있었나? 이게 정말 맞나? 뭐 대통령이 박근혜 7시간은 그렇게 규명해야 그렇죠. 된다면 자기의 그러면 3시간, 6시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제가 이제 화가 났었던 건 뭐였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저 진보 세력들이 그 추켜 세운 게 뭐죠? 인권 대통령이에요. 아, 인권 대통령 그렇죠. 아, 인권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네.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웠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초실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다는 게 무슨 인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글쎄요. 그런 부분들하고. 청와대랑 이제 북한이랑 직통 라인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랑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고돈 흡서 박원순 전부 다 성폭력 사건 터졌을 때 네. 한마디도 했나요? 하지도 않았고. 안 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네. 아무리 무슨 뭐 지지율이 뭐 40%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네. 정치의 근본에 대한 부분들 맞아요. 대통령이 또 본인이 또 그동안 수시 얘기했잖아요. 세월호 네.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으면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지키려고 노력했었어야죠. 네. 세월호는 9번이나 그럼 조사를 아홉 했는데 번이나 조사를.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조사를 그렇게 해놓고 네. 이거는 뭐 진상 규명하자니까 아예 막아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아까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다, 네. 위선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저는 정말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에 네. 정치는 중요한 게 명분과 책임과 미래거든요. 네. 근데 명분도 없고 네. 책임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미래만 생각하지 맞아요. 국민들의 미래 저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네.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지를 한번 처절하게 반성을 하는 이번 걸 통해서도 네. 한번 민주당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치적 현안 다른 걸로 가보면 네. 지금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이게 이제 보복 수사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네. 지금 뭐 법인카드 관련한 이제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이 됐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네네. 하는데 이게 다 보면 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보복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정권이요 네. 교체되기 전에 네. 대선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도 거론이 안 됐고 네. 이제 끝났는데 대장동, 백현동 갑자기 계속 나온 거다. 그러면 정치 보복에 그게 굉장히 강하죠.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지겹게 드는 게 대장동이에요. 그렇죠. 대선 내내 작년 뭐. 아, 그리고 국민들이 조사를 했잖아요. 네. 밝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하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특혜죠. 있을 수 그냥. 없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 특혜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 비리 혐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사하지 말아라 정치부보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 이제 그 과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폐청산 네. 이게 나쁜 걸까요? 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제 그 나름대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뭐냐면은 정권이 갖고 있는 반응성, 책임성이에요. 네. responsibility라든지 네. responsiveness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만약에 네.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들이 많아져야지 네. 다음 정권들도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보이지 않는 네. 우리가 그 기능주의에서 얘기하는 잠재적 기능, 레이턴트 펑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자꾸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이 2017년도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한 게 적폐 수사예요. 네. 그럼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거를 당시에 조사를 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실은 찬성했었어요. 네. 네. 근데 본인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2017년도 박근혜 이명박 전 정권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다 정치 보복인가요? 그거 선언하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됐고 그 수사를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네.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크게 세 가지 적폐가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적폐가 안보 적폐죠. 네. 국정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한테 그렇죠. 맡길 정도로 네. 지금도 우리 서해에서의 피살 사건도 적폐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런 두 거 번째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적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고통을 받고 일자 잃었느냐. 네. 세 번째가 정치 적폐잖아요. 네. 울산 개입, 도, 네. 탈원전 이런 것들은 정치 적폐란 네.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밝혀야지 다음 정부, 다음 정부도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는 거죠. 네. 정권이 교체됐다고 정치 무조건 다 막아버려야 된다. 그거는 묻자. 편의주의죠. 아, 그렇죠. 그건 정치 편의주의라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네네.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해외로 떠난 상태고 또 경선에 나섰던 분들은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또 철험회와 같은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또 두터운 탓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야당 그것도 170석을 갖고 있는 네. 그 야당 쪽에서 왜 대안이 없어요? 네. 난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을 어. 하지 않는다. 네. 1969년도 김영삼 대통령이요. 네. 당시 신민당에서 네. 40대 기술론을 그렇죠. 제시했습니다. 네. 그때의 이제 원로들이 뭐냐면 젖비린내 난다 해서 구상일치라고 했어요. 구상일치 맞아요.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40대 기술을 나오니까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조인했고 같이 합류했고 네. 이철승 당시에 네. 이철승 분이 제일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때 49 그렇지만 인가 뭐 이 세 분이서 40대 기술을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그 70년대 이제 대통령 경선이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67년에 이제 그 나름대로 63년도, 67년도 해가지고 당시 야당이 67년도 선거에서는 완패를 했거든요. 네. 신민당을 만들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40도 기술을 얘기를 하니까 아 야당이 살아 있구나. 네. 그래서 71년도 선거 그렇죠. 총선에서 비록 대통령 선거는 졌지만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게 돼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이재명 의원 하나가 대안이고 그 사람 때문에 돼야 되는 그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까지 뭔가 정말 바뀌려고 한다면 네. 물론 인지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거기 뭐 79학번 네. 포함해서 여러 79세대인가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빨리 그런 분들이 선언을 해야 그렇죠. 된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계속 침묵하고 있고 네. 그냥 바깥에서만 뭐 세대 교체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야당 의원들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나약하다. 아, 네. 그렇죠. 그거는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 당을 죽이는 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도전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한테 비록 지더라도 네.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8월 전당대회까지는 지금 2달도 안 남았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지금. 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고 룰 미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권리당원을 참여시키느냐 네.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네. 아유 저 국민들이 그렇죠. 봤을 때 민주당은 멀어도 한참 멀어.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수사가 좁혀오니까 이 의원 방탄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표 방탄이 또 필요하다 해서 아.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는 것 같은데, 이 당대표 선거에 당대표가 서로 된다고 하면 수사를 막을 수 있고 방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득이 될까요? 아니 어떻게 예를 보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당 대표가 됐는데 수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전부 다 그걸 다 막나요? 그거 다 나서서 방탄을 또 해달라고 하겠죠. 그럴 본인은. 순간 이제 민주당은 죽는 거라 이거예요. 아하. 아, 이재명 국민들이 봤을 살리기 때, 위해서 방탄하면.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방탄하는데 국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네. 스스로도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었잖아요 대선 과정 속에서. 네, 그런 얘기는 그런 했지만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제 안 해요. 실제는 안 하게 되면은 아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네, 아니 노무현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서요. 네,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네. 그리고 얘기하는 공정, 정의, 네. 인권 그렇게 강조했었던 건데 나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은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한다면 아, 네. 지금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2012년도 총선 전에 네, 2011년도에 당시에 한나라당의 당 대표는 홍준표 대표였었습니다. 아, 네. 근데 디도스 사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가 공천부터 모든 것을 다 한 거와 네. 마찬가지로 지금이 아니라 2024년도 4월까지면은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네, 네. 그러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그렇죠.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선 다음에 네. 다음에 총선이 가까울 때 네. 야, 이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의원을 가져가자. 그런 게 정상적인 정치예요. 아, 네. 근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게 분명히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아 이재명 의원이 절박하구나. 그렇죠. 뭔가 이게 크게 지금 자신이 초조하다는 거를 네. 보여주는 것 때문에 자기 안 비리에 된다. 자기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정치인은 끊임없이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재명 만약에 의원이 당권 도전한다는 거는 그건 자기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 네. 당과 국민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네. 걸 지적할 수밖에 네. 없죠.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어제 오늘 현안 중에 하나는 네. 이 최강욱 의원 네네. 이 징계권인데 이 뭐 소위 짤짤이 발언이라고 해갖고 거짓말한 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2차 가해한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징계가 어젯밤에 나왔는데 이게 6개월 당원권 네. 정지 이거 어느 정도 맞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뭐 자신들이 봤을 때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 굉장히 성과 관련된 그렇죠. 여러 뭐 비유는 네. 그냥 범죄가 자꾸만 아니라. 뭐 피의자 신분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최강욱 의원과 관련돼서 더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면 기소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통상적으로 공천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기준이 뭐죠? 범죄 없어야죠. 범죄 혐의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소까지 된 된 사람을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네. 더 이게 가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원에서 유리 심판원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서 크게 몇 가지를 얘기하면 진짜 거짓말을 했다는 그렇죠. 거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자들한테 고통을 그렇죠. 준 부분들도 네. 있다라고 세 네. 번째가 뭐냐면 자꾸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네, 않고 인정하지 않고. 어제도 부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법적인 용어가 아닐지 모르지만
체질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반영된 것 같아요. 사람 실수는 할 수 네,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다음이 솔직하게 문제죠. 네. 그 6개월이면은 그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럼요. 다음 건 6개월이라는 네. 거는 굉장히 정지는 굉장히 강한 거. 그런 의미에서 뭐 박지원 네. 우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확실하게 혁신의 길로 가라고 얘기한 게 먹혔는지 모르지만 네. 이제 비상대책위가 과연 무슨 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도 아직 아직 네, 이제 남아있죠. 이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정치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또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럼 국회 윤리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윤리위에서 해서 징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네, 거기는 뭐.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도 이렇게 6개월이라고는 당권 정지를 한 거는 뭔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배궁규 전 네네. 산업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전 정부 장관들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퇴 압박 종용 사건인데 네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하지만 또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핵심은 모든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만 우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가장 큰 건 도주. 네, 네, 네. 도주의 의미가 우려. 있느냐 네. 없느냐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아마 그 방어권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음. 할 정도의 위치에 없다라고 네. 이제 그 판결을 판단을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는 게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네. 아마 저 검찰에서는 다시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은 불기소 기소한 상태에서 네, 재판을 재판을 받고 할지, 네. 김은경 환경부 전 네. 장관도 네. 그렇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불기소 기소 맞습니다. 상태에서 그러다 재판을 법정 받다가 네, 법정 구속이 구속됐잖아요. 됐죠.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배궁규 전 장관의 혐의는 더 무거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경쟁이 기각됐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네. 아, 등식은 그건 성립되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그건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좀 비슷한 상황으로 네. 흘러갈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어.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이거는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불거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중간에 모든 걸 다 차단했죠. 차단해버리고 검찰을 장악해서 이 문제를 위야무야하고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정상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보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은경 장관 구속 때도 보면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인가 그 신미리 비서관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네. 거기서 딱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법원에서 나온 그걸 보면 이 비서관 차원에서 네, 이게 있을 아니다. 리가 없다라고만 했는데 그 이후로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뭐 그 당시 비서관이 현직 그 여당 의원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본다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뭔가 네. 이 블랙리스트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점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밝혀서 정치 보복이 아니라요. 네, 권력 남용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제일 이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특별감찰관 5년을 법으로 저장 거를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검찰을 어떤 면에서는 길들이게 하면서 네. 검찰에 대한 것들을 개혁이라는 거를 명분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이 다 막혔어요. 다 막히고 또 하나는 나는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늦어지는지에 사법부도 대해서 이상해요. 사법부도 좀 아니 예를 들어서 4년째 지금 이거.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가 30까지 다 끝났지 않았나요? 네. 나는 조국 전 장관은 1심도 1심도 지금 안 안 했어요, 끝났거든요. 지금. 네. 아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네. 헌법에서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만약에 자꾸 진행을 빨리 한다면 그건 정치 보복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울산 사건도 않잖아요. 지금 1심 공판도 안 열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진짜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예, 이상한 판사 한 명 끝까지 4년 내내 그 한 자리에 놔두고 아예 그냥 재판 문개죠. 재판 문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수사 이런 문개가 아니라. 것들은 아까 제가 말한 거로 보복이 아니라
적폐가 만약에 쌓였다면은 네. 그 적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느 정권이든 그렇죠. 간에 잘못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으면 그다음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상이잖아요, 밝힐 그게. 건 밝혀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예. 그 법무부 장관이 이거 정치 보복이라는 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음. 할 수사는 해야지 왜 안 하냐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약간 미묘한 게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니까 왜 검찰총장은 이렇게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냐 또 그렇죠. 이런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공석이 오래 갈까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빨리 네. 저걸 해야죠. 네. 임명도 하고 지금 부재된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빌미를 댈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거 수사 지휘권 활동하지 않는다면서요. 네네네. 한동훈 지금 법무부장을 그렇죠. 네. 했으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야당이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네. 빨리 검찰총장 지금 공석된 지가 오래됐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꽤 오래됐어요. 지금. 빨리 이 부분들도 음. 정상화시킬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를 네. 좀 가보겠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 지금 뭐 연일 갈등이 나오고 뭐 불협화음이 쏟아지는데 네. 뭐 정당이란 게 항상 시끄럽긴 마련이긴 한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나서서 직접 진두에 나서서 싸움을 일으키는 건 저도 참 본 적이 드문데 일단 이 이준석 대표 최근 행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들이 조금 너무 갈등이 심하다 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이준석 대표 처음에 당선됐을 때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네. 37세 영선 대표 그렇죠. 신선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신선함이 성숙함을 대체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정치의 몇 가지 제가 이제 한계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의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빈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정치를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고학적 시각에서 정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젠더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이단함의 표를 얻으면 이길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해서 요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나는 당대표가 그렇게 많은 방송에 나간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 배현진 지금 최고위원이 어저께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네. 아니 언론에. 수없이 방송 나가가지고 본인이 다 떠든 거 얘기해놓고 아니야? 나서 이제 와서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었잖아요. 그랬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그러한 자기라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설득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근데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당 대표니까 네. 무조건 비공개 회의 예를 들어 전화 안 해. 그거는 힘으로 아까 얘기하는 그렇죠, 힘으로만 그렇죠.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파워하고 네. 오서리티 권위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네. 아니 어떻게 회의를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원내대표 이리 와. 네.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네. 도대체 집권당이 여당이 이럴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화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나름대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치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인내하고 져줄 줄도 알아야 져줄 줄도 되고. 어떨 때는 알고 네. 네. 설득할 때도 알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정치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한 말이 옳고 자기가 그렇죠. 이겨야 돼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은 교만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집권당의 당 대표 임기가 내년 6월이니까 물론 22일 날 네. 무슨 결론이 나올지는 그래서 징계위 네. 치러 네. 이거 나올지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벌써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상납 의혹이란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나요? 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증거 인멸 더 그 부정적이지 않나요? 이거 뭐 무슨 시정 잡배도 아니고 이런 아니 얘기 나오는 그러니까 게. 네.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을 무겁게 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뭐라 하냐면 윤리심판원 지금 윤리위에서 나오는 네. 게 경고가 나와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네. 아니 그러면 윤리위를 그칠 이유가 없죠. 네. 미리 그 사전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유화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어떤 게 있고 그 뭐 내용에 여러 가지가 따라서 처음에는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 가지가 있어요. 경고, 그다음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경고가 나와도 네. 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무혐의가 아닌 경우는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이제 만약 당원권 정지까지 나오면 당 대표께 당대표가 정지돼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아. 지금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최 의원도 최강욱 6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당원권 정지 나오면 당 대표로서 모든 기능이 끝나는 정지되는 거야, 거예요. 네. 그러면 집권당의 당 대표가 아니 무슨 뭐 증거 인멸 때문에 징계받아 이거는 어떻게 당 대표직을 잃을 수 있나요? 모르죠. 아. 그분은 이제 그러면 2달 후에 내가 만약에 두 달 동안 또 징계를 받았는데 그 기간 끝나면 나는 복귀하겠다. 네. 네. 그건 뭐 본인의 자유죠. 그러나 네. 그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럼 이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좀 돌파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본인이 네. 이제 차분하게 네. 그 우리 윤리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네. 보고 그리고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 않고 이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돌로 가지고 가면은 자 대한민국의 정당은 저 당도 그렇고 네. 야당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저 한마디로 정당 정치가 퇴보 네. 몰락.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당하면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렇죠. 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정진석 의원하고도 싸우고 네. 안철수 의원하고도 싸우고 뭐 윤핵관들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여당을 바라본 시각이 좀 부정적으로 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준석 혼자 다치는 게 대통령의 아니라.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금 보면은 40%대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데. 나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문재인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네.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두 번째 인사에 대한 문제. 네. 세 번째가 집권당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딱딱 뭉쳐가지고 정말 어렵게 정권을 교체했으면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네.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한가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야당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좀 뭐 우리나 옛날에 막혀도 돼. 민주당이 그랬었던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아유 우리는 저 야당복이 있어가지고 네. 그 야당복에 빠져버리면요 아. 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약속해서 네. 정당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당 정치가 무너지고 집권당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네. 지도부가 같이 모여서 네. 대통령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뭔가 새롭게 음.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아,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씨,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대선 때는 조용한 내조, 음. 나는 뭐 그냥 아내로서만 내조하겠다 했는데 막상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굉장히 활발한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이전 전직 이제 퍼스트 레이들도 만나고 막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당초에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른. 조용한 내조가 아닌 활발한 내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전에 선거 과정 속에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충실하게 내조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좀 의혹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도 내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것보다 높게 네. 나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영부인인데 모든 것을 활동을 딱 멈추고 그냥 아. 내조만 하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예, 예. 다만 이거를 공식적인 나름대로 걸 만들어서 네. 거기서
그 나름 그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좀 첫 번째 들고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보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처음 만난 지금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에서 가 있었을까? 오히려 지금 우리 봉사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네. 대한 것들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수순이 더 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뭐 우리 이제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여성가족부 폐지 포함해가지고 네. 젠더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좀 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가서 많은 여성분들과 같이 했게 해서 네. 이 정부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아, 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있나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이걸 자꾸만 긍정적인 우리가 역할. 이제 네. 어떠한 뭐 패션이 어떻고 뭐 그런 것만 네. 나오니까 이게 지금 너무 사람 만나고 사람 그 만나- 옷이 얼마짜리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고 막. 이게 아무리 이제 완판됐다고 하죠. SNS에서 네. 이제 그게 이제 네. 오는 네. 정치에 갖고 있는 패단도 있지만 좀 큰 틀 차원에서 네. 우리 과거에 유영수 여사 보세요. 그러니까요. 봉사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굉장히 안 또 보이는 안 보이는 곳에서 네. 뭐 이호 여사는 이제 원래부터 여성운동을 하셨기 네, 때문에 하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손명순 여사께서도 네.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그분도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네. 조금 더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한다면 네.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좀 벗어났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팬클럽 자꾸 거기 팬클럽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팬클럽 네. 거기로 자꾸 사진 유출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냥 제대로 된 관리팀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게 뭐.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진 교수님이랑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안보적 위기도 있는데 국민들 먹고 살기 팍팍한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자기들 내부 집안 싸움만 하고 있는 아주 한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낄지 정치권이 좀 각성을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